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남편이 새로 부임한 젊고 유능한 여성 대표의 눈에 들어야 한다면서 제가 그 길에 방해만 되는 걸림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토록 아들이 차지하길 바랐던 그 차갑고 권력 있는 여성 대표가 사실은 제 진짜 가치를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가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던 그 화려한 파티에서 그 대표의 단 한마디는 시어머니를 모두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탐욕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통쾌한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정거장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하늘에선 비가 느릿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란하지도 거세지도 않은 그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무겁게 짓누르기에 충분한 그런 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식탁에서 부딪히는 수저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곳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이따금 저를 향해 쏘아보는 시선은 마치 제가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될 불청객이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7년이나 살아온 3층짜리 이 집에서 말입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저 참고 순종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란 시간은 제게 아주 고통스러운 진실 하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당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 지훈이네 대표가 회의에서 또 걔를 칭찬했다더구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거실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남자는 그래야지. 위로 올라갈 줄도 알고 야망도 있어야지. 맨날 부엌에서 맴도는 것들하고는 근본이 달라. 어머니는 옅은 비웃음을 지으며 아들 제 남편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맞은편에 앉아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피곤한 얼굴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고 얼버무릴 뿐 제 눈을 피하며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접시를 선반에 올리고 앞치마에 손을 닦은 뒤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은 늘 그렇듯 반찬이 가득했고 따뜻한 국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지만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저는 제 가족 안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여자 대표 아주 예쁘다면서 젊고 능력 있는데 아직 미혼이라며 시어머니가 무심한 척 말을 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평범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데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리가. 그런 능력 있는 여자들은 집구석에만 박혀있는 애들이랑은 다르지. 그 말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꽉 쥔 채 목구멍에 걸린 울분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승승장구하는 아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저는 먼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의 작은 방, 한때는 제 유일한 안식처였던 공간이 오늘따라 숨막히게 답답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텅 빈 마음을 달랠 길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한 말, 마음에 두지 마.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 말씀이 옳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어떤 인정의 말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길에 놓인 장애물일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거대한 장기판을 짜기 시작했으며 그 판에서 가장 먼저 제거될 말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
동네는 옆집 아주머니가 마당에 낙엽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아침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죽 냄새가 익숙한 공간에 퍼졌지만 제 마음은 텅 빈 채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네가 좀 생각해줘야겠어. 그의 미래. 그럼 나는? 시어머니는 아주 일찍 내려오셨습니다. 단정한 실내복에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마치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냄비 속에 죽을 한번 힐끗 보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젯밤처럼 날카롭진 않았지만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끓이긴 잘 끓였네.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아들은 이런 거창한 아침 식사 같은 건 필요 없어. 머리가 맑아야 하거든. 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고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 잣한 눈. 그는 언제나처럼 우리 둘 사이에 앉았지만 오늘따라 우리 세 사람의 거리는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죽을 몇 숟가락 뜨던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릇과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마.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의미 없는 소리 하는 거 안 좋아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중이야. 대표가 아끼고 중용하지. 이건 아무나 얻는 기회가 아니야.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지훈을 힐끗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가려면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발목 잡혀선 안 돼.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피하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말이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제 인생의 중요한 무언가를 향해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처럼 느리게 들렸습니다. 네가 착한 아이라는 건 나도 안다. 부정하지 않아.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네 남편의 출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짐만 될 뿐이지. 저는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한마디라도 해주길, 저를 변호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요.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려면 희생은 필수야. 결혼이라는 게 항상 지켜야만 하는 건 아니란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아침 식사를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전 어머니는 뒤돌아서 바람처럼 가벼운 하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네가 정말 네 남편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렴. 내가 더 험한 말 하게 만들지 말고. 2층 방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던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고통스러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집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점심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은 우리가 수년간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웃고 떠들던 바로 그 나무 식탁을 똑바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식탁 위에는 차갑도록 반듯한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을 때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도 거칠지도 않았지만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앉아라. 어머니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제 이름과 지훈의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요. 지훈이랑은 이미 얘기 끝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걔도 다 이해했어. 이제 내 결정을 듣고 싶구나. 저는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피곤한 눈으로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바람 속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 약속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제 자신에게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모든 게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어. 날 이해해줘. 조용히. 그 짧은 한마디는 제 7년의 청춘을 땅속에 묻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제 쪽으로 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명해라. 절차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다. 이혼하면 위자료를 얼마 챙겨주마. 보상이라고 생각해.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메마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때문에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승리자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길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막 치워버리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봤습니다. 익숙했던 글자들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제 이름, 그의 이름, 한때는 하나였던 두 이름이 이제는 법적인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낮고 단단했던 목소리. 살다 보면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가 있단다. 그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때문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그리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명하면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와 이 가족의 모든 인연은 끝나는 겁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후회 같은 거 하고 사는 사람 아니야. 지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펜을 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더 머무는 것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더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망설임 없는 단호한 필체였습니다.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시어머니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서 제가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등을 돌려 계단을 올라가 제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챙겼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는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낡은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나무 계단을 구르는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3층짜리 집은 여전히 불이 환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이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떠나는 순간이 이렇게 고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전남편 지우는 2층 발코니에 서서 계단 쪽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배웅하지 않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후의 비 기운을 머금은 축축한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몇 개의 가로등 불빛이 젖은 길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며 철컥하는 메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제 결혼 생활에 찍힌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옆집 대문 앞 계단에 앉아 뜸하게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차가 도착했고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앱에 표시된 목적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 살았던 변두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짐을 들어줄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을 힘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원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아픈 발을 주물렀습니다.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후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애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자 지훈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가 몇 통 와 있었지만 다시 걸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떤 말이든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차마 누르지 못했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유진 언니. 그녀는 언젠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른 사람이 네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 언니 좀 만나야겠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유진 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야? 언니가 갈게. 저는 제 작은 원룸과 벽에 기대어 놓인 캐리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는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의 그 통화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시어머니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 언니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의 노크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자 언니를 본 순간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 언니는 여전했습니다. 꼿꼿한 자세, 뒤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려한 화장은 없었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자의 날카로운 지성이 엿보이는 얼굴. 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벽에 놓인 캐리어에서 시선을 멈추고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나왔구나.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언니는 안으로 들어와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우리 두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드문드문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쫓겨난 거지. 유진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전처럼 서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앞에 앉은 사람이 제가 겪어온 모든 것을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말했었지. 유진 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결혼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집안의 며느리로 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저는. 제가 노력하면 그들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다시 저를 보며 전보다 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그 결혼을 말리지 않았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심장이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직 꿈 많던 대학생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유진 언니는 큰 프로젝트에서 저를 지도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능력을 처음으로 알아봐주고 저를 더 큰 무대로 이끌어주려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결혼을 택했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택했습니다. 평온할 것이라 믿었던 삶을 위해서요. 결혼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지.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진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넌 그 대가를 치른 거야.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언니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 선명하게 인쇄된 글씨를 읽는 순간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 대성그룹 제 남편 지훈이 다니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언니가.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 언니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짝지어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무섭도록 선명하게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암시 섞인 말들, 지훈의 애매한 태도, 계산된 침묵까지. 하지만 걱정 마. 유진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난 유부남한테 관심 갖는 취미도 없고 남의 결혼을 발판 삼는 짓은 더더욱 안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기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통쾌함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료해진 정신이었습니다. 곧 지훈 씨 이사 승진 파티가 열릴 거야. 유진 언니가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너 가고 싶니? 저는 고개를 들어
언니를 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가요? 유진 언니는 저를 깊고 단단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전 부인의 자격이 아니야. 너 자신의 자격으로 가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저를 결혼 생활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목표로 삼았던 그 여자가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장기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눈물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룸에서 며칠 더 머물며 옷가지와 서류 그리고 제 생각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방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한숨 소리도 그 집에서처럼 숨 막히는 압박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모든 것이 계획 안에 있다는 듯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회사로 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해요? 언니는 전화기 너머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너답게 와.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 저는 퇴근 시간에 맞춰 언니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은 환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로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때 속해 있었지만 제 손으로 떠나버렸던 세계로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유진 언니는 1층 카페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회의실에서의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닌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후회해? 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떠나지 않았다면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평생 몰랐을 거예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되찾으면 되니까. 언니는 제게 얇은 서류철 하나를 건넸습니다. 펼쳐보자. 익숙한 기획안과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전 제가 아주 자신 있었던 분야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훈 씨, 이사 승진 파티. 유진 언니가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네가 나타나야 할 자리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환상을 끝내기 위해서. 환상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여자를 짓밟고도 아무 상처 입히지 않은 것처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환상. 저는 서류철을 꽉 쥐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지냈습니다. 유진 언니와 함께 기획안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수정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씩 마칠 때마다 저는 예전의 제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었으며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었던 그 여자로요. 어느 날 저녁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낸다는 얘기 들었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파티 초대장을 받은 날, 저는 그 카드를 손에 들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훈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사 취임 기념 연회라는 정중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완전히 물러섰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떠난 것은 결혼 생활이지 제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파티에서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떤 여자들은 궁지에 몰릴수록 그 어느 때보다 더 꼿꼿이 일어선다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도시는 평소보다 일찍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잿빛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가며 묘한 무게감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의 거울 앞에 서서 심플하지만 몸에 잘 맞는 원피스를 매만졌습니다. 화려하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은 그저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여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자격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의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죠. 차가 파티가 열리는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넓은 로비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고 입구부터 레드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반듯하게 서 있었고 하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 우아한 드레스,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중에 경쾌하게 섞여 들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윤의 옛 동료인 듯 낯익은 얼굴도 있었고 제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 지훈 씨 전 부인 아니야? 어머, 여길 왜 왔대? 아주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도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해명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존재를 드러내러 온 것이었죠. 홀 한쪽 구석에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짙은 색의 고운 한복을 입고 머리를 높게 올린 채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따금 크게 웃는 모습은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마침내 손에 넣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지훈이 축하객들에게 둘러싸여 서 있었습니다. 잘 맞는 검은 정장에 익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는 아주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이혼 서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던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는 뒤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사회자가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사와 박수갈채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위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처럼 장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대를 바라보며 감출 수 없는 기쁨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 사람에게 자랑스럽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뒤에서 잘 밀어주는 여자가 있으니 저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홀 뒤편에 문이 열리며 유진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소개도 과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언니가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공간 전체의 흐름이 잠시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고 다른 이들은 누구인지 수군거렸습니다. 유진 언니는 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단호한 걸음걸이, 차갑고 깊은 눈빛. 사회자는 황급히 마이크를 조절하며 목소리를 한층 더 가다듬었습니다. 대성그룹의 경영진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을 한번, 무대를 한번 쳐다보며 인생 최고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유진 언니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니의 시선은 사회자도 군중도 아닌 홀 건너편에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홀 안은 여전히 박수 소리로 가득했고 아무도 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와 언니만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물잔을 내려놓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평온한 눈빛으로 언니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홀 저편의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한마디 말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유진 언니가 마이크를 잡자 홀 안이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수군거림도 잦아들고 승진 축하연 특유의 장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언니의 얼굴을 똑바로 비추었고 그 모습은 차분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진 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지우는 언니 옆에 서서 허리를 펴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맨 앞줄에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무릎 위에 두 손을 단정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유진 언니는 회사의 성과와 성장 과정, 그리고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최 측이 준비한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언니의 눈빛에 스친 아주 작은 변화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 박자, 그리고 또 한 박자. 유진 언니는 고개를 돌려 하객들로 가득 찬 홀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제게 닿았을 때 완전히 멈췄습니다. 우연이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멈춤이었습니다. 홀 안은 여전히 언니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른 몇몇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시선이 유진 언니가 보는 방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미간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한 순간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제가 여길 왜 왔지? 어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지훈도 그쪽을 따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닿는 순간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 떠오른 당혹감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혼한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유진 언니는 여전히 마이크를 든 채 느릿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아주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회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서로를 쳐다보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허리를 더 꼿꼿이 세우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진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전히 제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한때 무대 뒤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스스로 뒤로 물러나는 것을 선택했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느리지만 선명하게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더 세게 뛰는 것이 느껴졌지만 제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위치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몇몇은 아예 몸을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것이 똑똑히 보였고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꽉 쥐어졌습니다. 유진 언니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한층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을 보셨으면 합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단 한마디만 더 하면 시어머니가 공들여 쌓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을요. 홀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도 속삭임도 없이 오직 천장의 에어컨 소리와 제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유진 언니는 마이크를 든 채 여전히 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홀 전체를 향해 몸을 돌려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언니는 손을 들어 저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저 허리를 펴고 모든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맨 앞줄에 앉은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쪽으로 확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지우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함께한 여자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유진 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홀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몇 년 전 우리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핵심 프로젝트를 뒤에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그룹이 오늘날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한 바로 그 프로젝트를요. 웅성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이 퇴사한 직원 아니었어? 세상에. 저 사람 지훈 씨, 전 부인이잖아. 시어머니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옆 사람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쟤는 그냥 내 전 며느리일 뿐이에요.
유진 언니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주 옅은 미소를 지으며 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네, 전 부인 맞습니다. 언니는 모든 사람이 그 두 단어의 의미를 곱씹을 수 있도록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족에게서 직접 내쫓은 바로 그 사람이요. 홀 안의 공기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평정을 잃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7년의 며느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유진 언니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훈 씨, 언니는 평온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그리고는 다시 저를 보며 깊고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홀 안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한때는 높은 곳에 앉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몸을 떨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첫 번째 일격이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유진 언니의 다음 한마디가 시어머니를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요. 홀 안의 공기는 이제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백 개의 시선이 집중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까지. 하지만 제가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거는 시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꽉 붙잡은 채 온몸이 기력을 다 잃은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 언니는 무대 위에서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망설임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제가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훈 씨 가족이 그렇게 가치 없고 승진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 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바로 저희 그룹 이사회에서 차기 핵심 프로젝트의 장기 전략 파트너이자 개인 주주로 확정한 분입니다. 쿵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려다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옆 사람이 황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잿빛이 된 얼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지우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채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 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쓰기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언니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이사 임명 결정은 재검토에 들어갈 것입니다. 홀 안에 거센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희 그룹은 개인적인 판단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사람에게 최고 운영진의 자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무대 단상에 부딪혔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유진 언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거는 지훈 씨가 직접 선택한 결과니까요. 저는 의자에 부축되어 앉혀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한때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사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공황에 빠진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평온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제가 짐이라고 하셨죠. 저는 잠시 멈추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보셨네요. 어머니가 내버린 그 짐이 사실은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가엾게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홀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수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오직 방금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시당했던 여자가 꼿꼿이 일어서는 순간 그녀를 짓밟았던 자들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홀 안은 더 이상 처음의 장엄한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듯했던 의자들은 흐트러지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겨우 부축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시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무대에서 뛰어내려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도 원망하지도 가엾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어째서 쟤란 말이냐. 지훈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의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황과 무력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막 깨달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유진 언니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서두르지도 나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언니는 호란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수 없는 진실도 있는 법입니다. 언니는 주최 측을 한번 보고 홀 안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사 임명 결정은 잠정적으로 취소될 것입니다. 경영진은 추천 과정 전체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큰 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은 힘없이 옆으로 늘어져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가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유진 언니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사람의 거리감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지훈 씨, 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기회는 이미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향해 가볍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죠.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에게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다가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친근하게 웃어주던 동료들은 이제 멀찍이 서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권력이 사라지면 고독은 아주 빨리 찾아오는 법입니다. 시어머니는 의료용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도 오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뒤늦은 혼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너를 내쫓지만 않았더라면. 저는 어머니를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셨다면 오늘과는 달랐을 겁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홀 안에는 무거운 시선들만이 남았습니다. 승진 파티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박수도 축하도 없이 오직 수군거리는 뒷말과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감히 크게 말하지 못하는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얘기는 당신이 어머니 앞에서 침묵했던 그날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제 등 뒤에는 직위를 잃은 남자, 가정을 잃은 남자, 그리고 신뢰마저 잃어버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파티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저는 제 주변 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고요함으로 말입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그리고 제가 지훈의 아내였을 때 알던 사람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도 호기심 어린 질문도 심지어 사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 읽고 답장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타인의 이름 위에 세워졌던 관계들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내부 소식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우는 임명 추천 과정 조사를 위해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그가 맡았던 프로젝트들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한때 미래의 이사로 칭송받던 그는 이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이름이 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원했습니다. 지인 말로는 심한 저혈압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늘 높은 곳에 서서 명령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했던 분이 갑자기 하얀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지우는 매일 병원에 갔지만 어머니는 그와 별로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나날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유진 언니와 함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손님도 지인도 아닌 공식적인 업무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넓고 빛이 잘 드는 회의실. 사람들은 저를 호기심이나 동정의 눈빛이 아닌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가진 배경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널 보고 싶어 하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과연 과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낡은 벽지를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치르는 가장 큰 대가는 직위나 명예, 돈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진심으로 자신들을 위해 인내했던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훈에게 딱 한 문장을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며느리의 자격으로는 아니에요. 그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곧 있을 만남이 편치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관계를 잇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결심이 이미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 아주 멀리까지 갈 것이라고요. 오후의 병원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긴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고 제 발걸음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복도 끝 병실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긴장도 불안도 없이 그저 낡은 장을 덮을 준비가 된 사람의 차분함만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병실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전보다 수척해진 얼굴, 삽탄 눈,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몸을 바로 세우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그 위풍당당했던 모습에 비해 몸이 무척 작아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피로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네. 어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평가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이 성공하기만 바랐을 뿐인데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내 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너였다는 걸 몰랐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과는 내뱉는 순간에도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에는 원망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만 잘못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도록 가르친 건 바로 나야. 이 어미다. 어머니는 다시 저를 보며 떨리는 두 손으로 이불을 붙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너를 가족으로 여겼더라면 오늘 우리 가족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내쫓아서 미안하고 네 진가를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한때 제게 며느리로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던 저기 누워있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원망은 없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었던 과거에 대한 아주 옅은 아쉬움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작별이라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댁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한을 품고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인사처럼요. 어머니, 부디 빨리 건강해지세요. 저는 등을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지훈이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줄 수 없을까? 저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지 않는 편이 좋아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한 어머니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7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그 병원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낡은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소는 그저 이정표로만 남겨둬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가로수가 보였고 아침마다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오늘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눈치 보지 않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했으며 저녁에는 저 자신을 위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짜다, 싱겁다, 타박하는 사람도 없었고 남편을 위해 뭘 했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차 예전의 업무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빽빽한 기획안, 길어지는 회의, 솔직한 토론들, 그 모든 것이 제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한때 얼마나 유능했었는지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동료들은 저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현재 만들어내는 가치 때문에 저를 존중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점심 유진 언니가 익숙한 카페에서 제 맞은편에 앉아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예전이랑 달라진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제가 더 좋아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넌 너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 이제야 너 자신을 위해 사는구나. 지훈의 소식은 이따금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별다른 영향력 없는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퇴원 후 무척 말이 없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지인 말로는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더 이상 야망이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 흘려보냈습니다. 기쁘지도 마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더 이상 좁은 부엌에서 고개 숙이던 며느리도 남편의 후광 뒤에 서 있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해외 파트너로부터 장기 협력 제안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7년 전에 저였다면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물었을 겁니다. 이걸 해도 되는지. 하지만 지금의 저는 오직 제 자신에게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 원하나? 그리고 대답은 아주 빨리 나왔습니다. 응. 저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삶은 누구 때문에 멈추는 법 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이며 한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돌아볼 필요조차 없는 낡은 기억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요. 5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도시는 매일 변했고 저는 그보다 더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얼마나 많은 출장을 다녀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안정된 직장, 단정한 삶, 오고 가는 관계들은 모두 명확했습니다.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큰 기업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넓은 로비, 따뜻한 노란 조명. 저는 초청 연사 자격으로 입장했습니다. 가슴에는 제 이름이 적힌 명찰이 단정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과하지 않지만 존중이 담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복도에서 물을 마시려다 그들을 봤습니다. 지우는 유리창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더 말랐고 입고 있는 정장은 예전보다 낡아 보였습니다. 그는 아는 사람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전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핸드백에 의지한 채 이런 화려하고 붐비는 장소가 낯선 사람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먼저 제게 닿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지훈의 팔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음에도 그는 저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 전 시어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평가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후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다 변하는 거니까요, 어머님. 지후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요즘. 사업 잘 된다는 얘기 들었어. 그냥 그럭저럭요.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랑하지도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그렇게 이기적이지만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아마 만약이라는 말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부디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지훈을 향해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고 붙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시 홀 안으로 들어서자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발표자로 호명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조절하며 아래 객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한쪽 구석에 그들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세계에 우연히 낯이 들어온 두 명의 손님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앞을 향해 걷기 시작하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그 재회에 대해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며칠 밤 동안 저는 계속 그들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원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낡은 기억 속에 살아온 사람의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요한 아파트에 울리는 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내가 충분히 잘했을까? 라고 자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살았던 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다는 것을요. 제가 착하고 인내심 있고 분수를 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 집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며 잘 나가는 남자의 아내라는 칭호에 걸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서 쫓겨났을 때 제 첫 반응은 포기가 아니라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걸어올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기고 지려는 욕망이야말로 저를 과거에 묶어두는 마지막 끈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란하지도 거세지도 않은 빗방울이 베란다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아래를 지나는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온했고 이 평온을 위해 누구도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만약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꼿꼿이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테니까요. 만약 무시당하지 않았다면 제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쫓겨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평생 제 삶을 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한때 한 여자의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가장 큰 승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느리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모든 기회를 쫓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을 선택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선택하고 저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날 저녁에는 일찍 휴대폰을 끄고 책 몇 페이지를 읽고 오래된 음악을 듣다가 다른 누구도 생각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 뒤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린다 해도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 가라앉은 후에야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에도 기대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저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차려줄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일하다가 문득 지금쯤 그 사람 퇴근할 시간이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돌아보지 않는 날들이 쌓이면서 조용히 옅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골랐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날은 간단한 국을 끓여 혼자 먹었지만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저는 소중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작은 길, 늙은 가로수, 노란 불빛이 길 위에 드리워져 아주 평온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손을 잡고 지나가는 부부도, 유모차를 끄는 엄마도, 그리고 저처럼 혼자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보며 마음이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한 번은 유진 언니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저는 한참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거지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며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외로운 거는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안에서 이미 충분히 외로웠기에 지금의 이 고요함을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결핍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앞으로 누군가 제 인생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제 구원자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기 위해 들어오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음악을 틀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게 부족했던 거는 좋은 남편이 아니라 제 자신으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꼿꼿이 서기로 했습니다. 누구보다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한 날들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행복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소식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오후에 들려왔습니다. 지훈도 전 시어머니도 아닌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고 일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제 인생의 한 시절을 차지했던 그 이름들이 거론되었습니다. 아, 지훈 씨 요즘 조용히 지내더라고. 그 사람이 별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직장도 몇 번 옮겼다는데 오래 못 버티나 봐. 성격도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고 저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 사람이 말을 흐렸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 이제 자식들 일에 전혀 관여 안 하신대. 그 말은 아주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제 가슴을 찌르지도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커피를 저으며 수면 위로 퍼져나가는 작은 파동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후회하고 모든 것을 잃고 제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상상.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자 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그 모든 것을 지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고요한 아파트, 익숙한 벽 위로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지극히 평범한 순간 저는 문득 제 현재의 삶에는 더 이상 낡은 이야기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을 뿐입니다. 빠르든 늦든 만약 그날 시어머니가 인간적인 도리보다 탐욕을 앞세우지 않았다면 아마 후회 속에 살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 그날 지훈이 아내를 지킬 용기가 있었다면 아마 가족과 경력을 모두 잃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하던 기획안을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숫자와 글자들이 아주 선명하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도 복수심에 휩쓸리지도 않은 채 온전한 정신으로 제 삶에 돌아왔다는 것을요.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또 다른 하루가 평온하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옅게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아파 봤으니 됐고 나를 너무 낮추는 실수를 해봤으니 됐다고. 그리고 나는 누구를 이길 필요 없이 그저 내 삶을 잘 살아가면 된다고. 어느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일 때문도 낡은 습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푹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옅은 노란빛을 드리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서서 익숙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출근하고 차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삶은 마치 슬픈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듯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의 아픔 때문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요. 며느리로 아내로 살았던 그 시절 저는 행복이란 참고 침묵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춰야만 가정이 평온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충분히 착하고 어질고 희생적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당신이 참을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당신이 물러설수록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혼에 동의했던 날 많은 사람들은 제가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파티에 나타났던 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복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은 그저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시어머니를 이기지 않았고 전 남편을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겨야 했던 유일한 사람은 과거의 제 자신이었습니다. 견뎌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그 여자 말입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저는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함께 살아가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고개 숙인 세월로 대가를 치렀고 그들은 뒤늦은 상실감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떤 여성분께 제가 해드릴 말이 있다면 그건 아주 소박한 한 가지입니다. 결혼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은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 침묵해야 하는 곳이 아니며 사랑은 결코 경멸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희생은 존중받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 희생이 고통만을 되돌려 준다면 당신에게는 일어서서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란하지도 누군가의 부러움을 살 필요도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저는 제 자신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부의 깨어진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참고 충분히 희생하면 언젠가는 사랑받고 존중받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 하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아주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고개를 숙여야 하는 곳은 당신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희생은 잘못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희생은 잘못입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한때 뒤로 물러서고 침묵하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녀는 일어서서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복수나 승패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의 가치는 그녀가 누구의 아내인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감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가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그곳이 당신에게 상처만 준다면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정거장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 매일 저희와 함께 평범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스스로를 위한 평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마음 정거장이었습니다.